약의 시간들, 병원 주변이나 심지어 길거리에서 마치 슈퍼마켓에서 간식거리를 사들고 가는 것처럼 커다란 비닐봉지 가득 처방한 약을 손에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일은 어렵지가 않다. 지주마다 먹다 남은 약이 넘치고 의약품의 오염과 남용을 우려하는 뉴스를 쉽게 접한다. 본가에도 이곳저곳에서 약봉지를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다. 아버지의 안전뱅이 책상 서랍에는 아버지의 약이, TV 장식장 서랍에는 어머니의 약들이 어지럽게 자리해 있었다. 아버지께서 평생 드셨던 부정맥 약과 어머니의 고혈압 약, 위장약을 비롯해서 진통제, 소화제, 각종 연고, 통증 완화제, 파스리와 잇몸 치료제 등이 늘 상비되어 있었다. 약을 먹으면 불편이 해소되니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약국에 갈 필요가 없이 집에서 해결했다. 약봉지에 부정맥약, 고혈압약, 감기약, 소화제 등 어디가 아플 때 먹는 약인지 크게 써놓고 필요할 때마다 증상에 맞게 찾아 드셨다. 먹고 남은 약은 버려야 하는데도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드시는 것이다. 나는 본가에 갈 때마다 유통기한이 헷갈이 지나거나 먹다 남은 약을 정리했지만은 다음에 가면은 빈자리에 새로운 약이 채워져 있었다. 가장 심각한 일은 기저 질환의 약과 감기약, 통증 완화제를 함께 드시는 것이다. 때로는 열알이 넘는 약을 한꺼번에 드시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위장이 성할 리가 없어서 소화제를 평생 달고 사셨다. 나 역시 다를 바 없었다. 해야 할 일은 많았고 시간은 늘 부족하다 보니 자는 시간을 줄여야 했고 심지어 먹는 시간도 아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면 안 되었다. 주변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빨리 약을 먹으라고 쉽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 역시 약을 몸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수단으로 여겼다. 소화가 안 되어서 소화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과식을 하면 의뢰 소화제를 입에 틀어놓고 머리가 조금이라도 무거워진 것 같으면 진통제를 미리 먹었다. 심지어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잠이 오지 않는 약을 먹기도 했다. 나는 혈액암에 걸린 원인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과 상상을 했다. 물론 병원에서조차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지만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원인으로 짐작할 만한 생활 습관이 몇 가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 없이 진통제를 과용했던 것이다. 진통제. 미국에 가면은 쇼핑 목록 중에서 첫 번째가 A로 시작하는 이름의 진통제 아스피린은 아니다. 혈액암 진단 후에 내가 복용했던 의약품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진통제의 부작용이 신체가 어느 것 하나 비켜가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혈액암과 관련된 부작용을 알리게 되면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식했던 나에 대해서 탄식했다. 헤마토크리트 감소, 헤모글로빈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무가립구증, 가립구 감소, 백혈구 감소, 혈소판 기능 저하, 고성구 증가 등 혈액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질병의 종말을 쓴 데이비드 아구스 박사는 정형외과 생명과학 예방의학 분야의 권위자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 전문의 중에서 한 명이다. 그런 현재 의사들은 약의 효과를 조사할 때 일정 기간 한 가지 변수만을 본다. 사람들이 그 약을 장기간 먹은 후에 추적 조사하거나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모아서 보는 후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잠재적인 부작용을 발견한다. 서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라고 말하며 약을 맹신하는 우리의 신념을 꼬집었다.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지만 늘 부작용이 따른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외 신학교 교류와 관련해서 부서를 맡고 있을 때 저명한 신학자에서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 사전 일정으로 2박 3일간의 제주도 투어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런데 동행한 장로님의 건강 상태가 건강에서부터 좋지 않았다. 시시도록 건유에서나 장로님은 한석고 투어에 동행했다. 그런데 결국 이튿날 몸이 좋지 않아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채 숙소로 먼저 들어가셨다. 다음날 새벽에 깨어보니 어쩐 일인지 장로님이 침대 위에 불안하게 앉아 계셨다. 기도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 찰나에 불안감이 스쳤다. 장로님께 몸은 좀 어떤지 여쭤보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곧자로 잠자리에 일어나다가 다가가 보니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달라는 말만 간신히 할 정도로 기운이 없으셨다.
나는 곧바로 브런디에 전화해서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구급대원들이 장로님을 갖고 온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상태가 위중해서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했다. 병명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급성 폐혈증. 폐에 있는 혈증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다행하게 항생제가 투여가 필요했고 보호자와 통화한 뒤에 내가 급히 설명을 했다. 장로님은 저녁이 되어서야 위기를 넘겼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5개월 뒤에 급성 림프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다.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다량으로 투여해야 했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또 다른 질병이 몸집을 키운 것이다. 무지해서 당한 일들이 너무 많네요. 질병보다 무서운 약의 내성. 인도네시아 동쪽 끝단 이리안자야에 속한 저는 파푸아 뉴기니와 접경해 있다. 본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도네시아보다 더 가까이 있는 호주의 문화색이 짙은 곳이기도 하다. 나는 이곳에 다녀온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최종 목적지인 와메나까지 가는데 마치 시외버스가 중간 정류장에 정차하며 손님을 내리고 태우듯이 세계의 공항을 경유했다. 게다가 제트 비행기에서 프로펠러가 달린 소형 비행기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했다. 40, 50인승 정도가 되는 크기의 소형 비행기는 출입물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덜컹거렸고 작은 기류에도 심하게 흔들려서 불안을 넘는 공포의 시간을 선사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덕에 내려다보이는 지상의 풍광이 참으로 아름다웠고 밀림에 불시착하면 영화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위험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자이아푸라에 있는 센터니 공항에서 한 번 더 6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와메나까지 4차례 이착륙해야 하는 넉넉지 않은 여정이었다. 이리안자야 분지의 자리한 와메나는 부정문화와 현대문화의 어설픈 조화가 만든 낯선 매력이 있었고 도시를 벗어나면 눈이 닿는 곳마다 사진에서나 보던 아름다운 밀림이 펼쳐졌다. 출발 전에 말라리아 예방약과 풍토병 예방접종을 했지만은 일행 중에 한 분이 1대1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다. 가열이 오르내리는 무척 힘든 시간을 이겼지만은 그리고 또 2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는 말라리아 균과 그 전쟁 중이다. 약을 먹으면 말라리아 균이 몸속 어딘가에 깊숙이 들어가 동년하듯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빨치산처럼 다시 활동한다. 약이 가진 내성 때문이다.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간다라는 농담을 들어볼 적이 있을 것이다. 가능한 한 약을 먹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약의 90%는 증상만 완화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인 하리 다이아몬드는 약물은 당신의 몸의 경고음 스위치를 가위로 싹둑 잘라놓으면서 당신의 몸이 해야 할 일을 잊게 만든다라고 말한다.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또다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한다. 건강은 예방에서 출발한다. 미국 의사협회가 의료보험에 가입한 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병원 처방을 받고 성실히 약을 복용하거나 병을 키울까봐 입원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6%나 높았다. 약이 증상을 빠르게 완화해서 불편감을 줄여주는 것은 맞지만 단명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약으로 서울대 거대학 예방의학 교실 홍윤철 교수는 자신의 저서 질병의 탄생에서 인간은 질병을 정복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지금과 같은 진단과 치료 기술의 정리시험의 전략으로는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덧붙인다. 아버지께서 10년이 넘도록 간암투병을 하시며 30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견뎌내셨는데 그리고 배에 복수가 져서 응급실로 가던 길에 그냥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또 등에 붙인 마약 패치의 진동 효과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견뎌야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다. 나는 자식으로서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괴로웠다. 그 말을 자식 앞에서 힘겹게 꺼내놓으셔야 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니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이 점해왔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15년이 걸렸다 나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 끝에서였다. 종국이는 나도 아버지처럼 처참한 생각이 끝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가족에게 죽는 것이 더 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했다. 항암제 부작용은 걷는 것조차 흐르지 않는다. 이겨보려고 바라겠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밤이 되면 호흡이 끊어질 것처럼 고통스럽고 베개를 허리에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 자고 깨기를 반복. 산소호흡기를 끼는 나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여러 부작용 중에서 폐 수종이 가장 크게 왔다. 폐 대부분이 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강신제를 먹고 죽지 않을 만큼 피를 드러낸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암호 치료는 방사선, 항암치료, 수술, 표적 항암제 치료, 그리고 최근에 진료를 시작한 양성자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치료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현대의학은 질병의 정복을 꿈꾸지만 질병의 종류는 늘어나고 건강의 시간보다 투병의 시간을 늘려서 유병장수를 만들고 있다. 유병장수에 살면은 조기 검진도 한 몫을 한다. 이렇게 유병장수. 그렇다고 현대의학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름대로 또 급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니까요. 나는 두 종류의 몸이 있다고 본다. 질병과 싸우는 몸, 질병을 퇴치하는 몸. 몸 안에 약이 들어서 질병과 싸우면 몸은 상하게 되고 질병이 퇴치된다고 하더라도 상한 몸이 회복되기까지 많은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 바람은 불을 몰아나가고 불은 다시 바람을 일으키듯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다시 세포의 에너지가 되어서 항상성을 만든다. 이렇게 항상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